시기에 우리 국회에서 또 정상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의원님이 주재하시는 그 국가혁신이나 연구 모임과 함께 저도 참여하고 있는 마인드 선거에 같이 그런 세미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놀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정식 교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 작년, 재작년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 사회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유행을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하던 중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고 정치를 잠깐 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국제 정치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던 중에 제가 하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이 됐고 또 우리 박세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한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아직 54세대, 50대인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45년생 이후일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2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이 한반도는 사실 그 전체주의가 대결했던 그 제1의 냉전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냉전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에 30년 동안은 평화의 세라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쟁도 없었고 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냉전 이후의 평화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미국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신안보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변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쟁에 대한 조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이 같이 미국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진주만 습격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연합국이라고 했고 주축국이라고 했던 이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참전해서 45년 결국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습니다. 그 전쟁은 전체주의, 20세기에 만들어진 괴물인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텐노 전체주의에 대해서 자유세계의 승리였죠. 그때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련의 스탈린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더 나쁜 악이지만 지금 등장한 더 급한 악, 나치와 그 파시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당분간 소련과 손을 잡은 연합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눈앞에 왔을 때 이미 연합국의 승리가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였을 때 1944년 7월에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레튼 휴즈에 모여서 자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합국 중심의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류사에서 전승국의 어떤 전리품을 주장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전쟁에 진 나라한테 아무런 전쟁 부담도 물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승국의 식민지도 다 자유화시키고 그 대신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자. 그렇게 이제 놀랄만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대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자유무역을 하자.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해적도 많고 이걸 위험한 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강력한 미국의 힘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자유무역 체제, WTO 체제로 이렇게 쭉 옵니다. 지난 75년 동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제1세계가 출범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제2세계라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다시 또 한쪽 분양이 만들어지죠.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이 한반도에도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가 다 생기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냉전은 사실 194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소련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보려고 했었지만 점점 소련의 발언이 그렇게 안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던 그 국무부의 외교관 이제 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8,000자의 굉장히 긴 글이죠. 8,000자의 이제 전신을 보내요, 국무부에. 그러면서 소련의 실체를 이제 폭로하고 소련의 그 편창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세 정책을 써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워싱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전후 냉전 질서를 냉전 시대의 미국의 외교 정책의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47년에 트루만이 의회에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소련 전체주의와 이제 자유시민 세계의 대결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헐벗은 그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하고 또 소련에 대항해서 나토를 출범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스탈린, 6.25를 김일성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3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겪고,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서고 우리가 바로 냉전의 최신전에서 자유세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일도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지금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1953년 우리 6.25 이후에 1953년부터 1962년이 바로 냉전의 위기감이 가장 고조된 때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맨하탄 계획을 통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결국은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엄청나게 앞장서 있었는데 소련이 결국은 그 핵기술을 스파이를 통해서 이제 베껴와서 금방 1949년에 이미 개발을 해버리고 우주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새 미륵간 탄도미사일을 소련이 먼저 발사하고 57년에 그리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니까 미국 대륙 전체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어디 누군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언제라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뭐라나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우주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그 이제 유명한 나이스타드 연설이라든가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겠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 어려운 도전이 뭐냐면 2세기가 지나기까지 1960년대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고 그 인간을 우리가 무사히 귀환시키는 그런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25.4억 불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약 이게 거의 170억 불이니까요. 엄청난 돈이죠.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10배 이상 들어가는 돈을 통해서 거의 액수를 떠나서 미국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들어서 결국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해서 그때 그 루이 암스트롱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제일 먼저 이 달에 착륙한 첫 발을 디디는 그 스몰 스텝이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역사적인 말을 남깁니다. 이러한 우주전쟁은 단지 우주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에서 벌어진 제2의 전쟁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그 군사기술, 이런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우리 21세기 문명이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헝가리 혁명도 소련의 탱크로 다 짓밟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인류가 바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냉전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62년부터 79년까지는 데탕트라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는데요. 중소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소련으로 분리되고 또 베트남이 분산화되고 동남아시아가 분산화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소련을 이긴다기보다는 평화 공전은 그렇게 좋지 않냐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키신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닉슨이 결국은 중국을 방문한 역사적인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악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다시 전 세계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 보수가 재건해서 제대로 우리 한번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또는 그 어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 이런 미국 보수 연합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러한 것의 결정타가 결국은 카터를 떨어뜨리고 1979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한 자유주의 정책, 그다음 강세, 자변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은 나쁜 생각이고 소련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그래서 요새 그 트럼프가 자주 쓰는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한 것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근데 1983년에 그 어떤 미국 어떤 부금주의 집회에 가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명명합니다. 나중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의 장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의 그 악의 제국 연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소련 레이건이 이제 베트남에서 벗어나서 각을 세웠죠. 저기는 악의 제국이고 악의 기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련은 자기를 디펜스할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들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소련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소련에 대해서 그 유명한 스타워즈 전략 방위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이 군비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 더 망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85년 군방에 가면 이제 미국과의 경쟁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화적인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그런 글라스노스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련이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마샬 플랜 4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에 갔을 때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서가지고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레이건 대통령 연설 들을 수 있나요? 거기서?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고르바초프 서기장님, 당신이 만약에 당신 소련의 번영과 자유를 원한다면 고르바초프를 한 5번 이상 부릅니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여기 오십시오. Come to here. 그리고 이 문을 여십시오. 브라덴부르크 문. 마지막에 그 다음에 tear down this wall. 이 월을 무너뜨리시오. 연설을 합니다. 엄청나게 특히 동유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은 소련이 최근에 미국이 파기한 그 중장거리 핵무기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틀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원래 1분짜리니까 한번 틀어보시고 레이건 대통령 두 번째 걸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이게 동영상이에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돼야 되는데 거기 뭐가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 클릭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으면 되겠다. 네. 저한테는 왜 무겁니다. 안 되면 넘어. 육성으로 하죠. 헤어다운 데서. 예. 네,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1980년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그 2년 후에 붕괴됩니다. 그 붕괴는 2년 후에 독일에 통일을 가고 그리고 그해 1991년 12월에 결국은 소련이 스스로 소련 공산당 체제를 종식해서 결국은 소련의 해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냉전이 끝이죠. 91년 12월. 결국은 소련 전체주의가 몰락하고 자유세계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박세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우리도 곧 북한이 망하고 통일될 거라고 믿었었죠. 그게 벌써 30년이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지난 약 30년 동안 평화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쟁이 없었고 그러나 작은 전쟁들이 있었죠. 즉 특히 2001년에 이제 9.12 공격을 받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등에서 전쟁이 일으켰고 끝났거나 또는 계속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미국이 원래 에너지 수출국이었다가 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가 많이 필요하죠. 중동의 석유를 위한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슈퍼파워의 야망이 꺾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미국과 자유세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이 중국이 자유세계의 총화가 돼서 엄청난 그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2010년대 특히 한국에서 화두가 뭐냐면 라이즈 오브 차이나, 중국의 부상, 미국의 몰락. 그래서 곧 중국이 지원이 된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세계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한국 사회, 미국의 많은 주류 사회의 어떤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어떤지 한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 포르미스 해협이에요. 여기가 그 말레카 해협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해상수송, 특히 오일 택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줘야죠. 우리 한국, 소련, 한국, 일본 다 여기를 통해서 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고 거기에서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오펜을 사정하고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수출국이 됐고 미국이 엄청난 셰일 매장량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에너지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의 경제를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우리가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방적인 양보 이런 거 이제 미국이 안 하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어요.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 없는 세계.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모든 걸 생각하고 하지 않고 이제 국익과 어떤 공정무역 스탠스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소개가 안 됐지만 작년 9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다. 오펜이 더 이상 자유세계 우리를 강탈하는 거를 우리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이제 미국은 약 45년 만에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제1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런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북중로 경제 벨트라는 걸 통해서 무슨 러시아 가스관을 세운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지금 GDP 대비 미국의 지금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걸 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을 넘어선 도발을 했는지 특히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발이 원벨트 원로드죠.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했죠. 시진핑이 2014년에 주상돼서 이제 그 과거에 중국을 통해서 있었던 교역 여인인 실크로드를 제대로 개발하고 그 철도가 가겠죠 길과 여기 해상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이 모양이 보면 약간 진주 목걸이 이게 도대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차가 하는데 이자가 또 12%예요. 엄청난 거죠. 결국 그 이자가 그 나라의 GDP 규모 정도의 엄청난 거를 차관을 받게 해서 못 받으면 결국 그걸 뺏는 그러한 이 현대판 제국주의 강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드러나고 어떤 나라들은 결국 돈이 모자라서 IMF 차관을 신청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중국이 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현대판 조공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냐 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게 시진핑과 너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계속 여러 번 나오지만 남중국해는 여기 남중국해가 여기 전체적으로 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 있어요. 필리핀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타이완도 있고 이 전체의 80%가 자기네 바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섬이 섬이니까 이게 이 주변에 다 우리 바다가 우리가 1000년 전부터 여기를 다스렸다. 그게 중국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온 세계의 운송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6월달에 며칠 전에 그 셰나한 국방대원이 미국에 완전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 간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가장 큰 도발은 소위 말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 중국 제도 2025를 이제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최강 국가 2050년까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일단 이 뭐 보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 10가지 분야에서 중국적으로 세계 1위가 되겠다. 2025년까지는 미국,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제2 강국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기술뿐 아니라 재료까지도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겠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중국 제도 25의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에 묻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all of the state 국영기업과 같은 또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총동원해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보조금도 주고 세제도 주고 그리고 또 지식재산을 정식적으로 사오는 걸 넘어서서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뭐 그 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제 이 기술도 강제 이전을 이제 강제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니까 이 경쟁은 중국 기업과 자유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 그러니까 합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이거는 뭔가 관세를 올리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최근에 미국의 입장 전환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신뢰와 정직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제도 2025가 미국에 의한 무역전쟁, 작년까지는 무역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도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는 전 자유세계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중국 제도 2025, 즉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경계하는 세력들,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무역전쟁을 일으킵니까? 트럼프가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일으킨 건데 미국이 이제서야 대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국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 노동자 300만 명이 일자리 잃었고 그 다음에 촬영 분야 일자리는 뭐 거의 반토막 나고 그리고 뭐 6만 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무역 적자의 누적액이 13조 달러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하면서 자유무역은 좋은데 중국과는 공정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선언을 하죠. 그 외에 지금 현재의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축이 미국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옛날 소련과의 대탕전 할 때처럼 중국과 자본주의 잘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중국 공산당이 뭐 이민지 탄압하고 티베트 사람 뭐 신장 위구르 뭐 탄압해도 뭐 그냥 그거는 답이다. 그리고 뭐 전통적 가치, 정직, 뭐 이런 존엄성 이런 것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적 문화 주의가 미국을 휩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결정하니 결국은 이 트럼프의 당선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즉 사회주의가 어디가 하고 있죠? 중국이 하고 있고 북한이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와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곧장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이 CPEC이라고 하는 요 미국 보수주의 행동연합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런 연설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란 위대한 국가가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사랑한다. 그건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에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통해서 미국 국민이 뭉치고 있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이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 주권 국가로서의 애국주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트럼프를 조롱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소위 유럽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 스캡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도대체 미국은 그동안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의 주목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온리가 아니고 결국 미국이 필요한 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자유와 번영의 가치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비는 트럼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토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나토가 올해 군사비를 100조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게 된 그런 것들. 그다음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원들이 바로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질서를 세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나왔지만 미국의 새로운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작년 10월 4일에 펜스 대통령이 이제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 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는 중국이 자살하게 되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탈적 국가 자본주의, 즉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권도 탄압하고 더 많이.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100만 명을 수용하는 100만 명이 인구의 10%예요. 그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셜 캐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 인민을 감시하겠다는 이러한 소위 전체주의 이런 오일리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서 결국은 어떻게 말했냐 중국은 대만을 모시고 다시 말하면 대만 같은 자유민주 국가가 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지난 1971년 키신저의 중국 방문 이래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중 정책의 전환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그때는 이제 고르바초프를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시진핑에 대해서 한 말, 즉 미스터 C, 테어다운 디스월, 시진핑에 대해서 한 냉전 선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말 아무도 어떤 주류 언론도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유튜버들 몇 분만 지적했던 제2의 냉전 선언.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이 지금 각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난 1년 동안 다 이게 미국의 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 퍼스펙티브가. 다시 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공세하겠다. 여기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한국도 포함되고 중국, 인도까지 포함, 호주, 일본 이 지역과 연합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인도 태평양 이 구상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제 부탁 내지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답을 아직 안 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싱가포르에서 상그릴라 안보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제 결국은 신한 국방장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느 한 국가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 인도 패시픽 안보 전략이라는 걸 보고서 속에서 몇 개의 국가죠. 여기 지금 뉴질랜드, 몽골,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대만이 우리의 동맹 국가다, 컨트리라는 말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미일 동맹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일본이 소위 말하는 군사 대국가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새로 출범한 나루히토 텐노 실시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미드웨이 해전에서 괴멸시킨, 격침시킨 그 가가함이 서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스탄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는 이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5월달입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우리 말씀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문제 그 5G 문제,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디지털 콜드 워가 시작됐다고 하죠.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즉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든 거래를 절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했고 그 다음 날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포함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리스트에 넣으니까 이제 뭐 결국 구글, ARM 이런 핵심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와의 절연을 이제 선언합니다. 물론 중국은 자체 기술을 할 수 있다, 자체 시장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 모든 산업은 항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데서 변형했고 결국 중국은 만약에 과거에 소련을 컨테인먼트 시켰듯이 미국이 중국 시장과 자유시장을 절연한다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중 전쟁을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무역 전쟁이었어요. 지금 경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다.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적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뭔가 서구적인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세력과 충돌했는데 지금 이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소위 말 서구 문명의 핵심과 너무 멀어져 있는 즉 과거의 중화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의 그 유력한 여기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의 말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허드슨 연구소에서 말한 프랜스 부통령의 발언도 있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는데 이분이 또 나와서 민간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존하는 위협 중국에 대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미중 전쟁은 프랑켄스타인 즉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문명의 바다 위에서 문명을 강탈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안보와 그 다음에 안보를 무시하고 감시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국을 키운 것은 누가 키웠냐? 바로 우리가 키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꿔야 될 어떤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래 민주당은 굉장히 친중적이었는데 민주당까지도 그래서 미국 전체가